제 이름 석자가 거액의 빚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찍지 않은 도장이 연대 보증으로 쓰였고, 그날 은행 직원이 제 대문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같은 날 시아버지는 숨을 거두셨고, 거실 천장 구석의 카메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쉬나홉을 넘기고 예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영수와의 결혼은 35해를 넘어섰고,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세월의 겨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풍 후유증으로 말이 느려지고 걸음이 무너진 뒤로 제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식사 시간은 시어머니의 기분에 맞춰 조절되는 시계가 되었고, 밤마다 소변을 받아내느라 잠이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독박 간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말로는 장남의 책임을 강조했고, 현실에서는 집 밖으로 자신을 숨기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가게 하나 제대로 붙잡지 못한 채 몇 번이나 바람을 바꾸듯 직업을 옮겨 다녔고, 언젠가부터는 도련님, 민수의 공장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습관처럼 꺼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벌어야 마음이 편해서 골목 끝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과 라면, 김밥을 팔았습니다. 소소한 장부를 매일 맞추고 남는 동전을 한 푼, 두 푼 모으는 시기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사고 약을 사고 오래된 온수팩을 바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묵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서랍 깊숙한데 도장을 꺼내 쾅 찍는 소리가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흘기며 한숨을 쉬면 모두들 몸을 도사렸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날의 큰 결정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 무게가 영수에게는 명예였고, 저에게는 새벽마다 복통을 일으키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은행의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며 제 대문을 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보고 손녀가 준 돋보기를 꺼내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제 이름 석자가 깔끔하게 인쇄된 줄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며 제일 아끼는 게 이름이라 했는데, 그 이름이 낯선 서류에서 낯선 빚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연대 보증 네 글자가 분식집의 기름 냄새보다 더 오래 제 옷에 배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끝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방 안에서 멈췄습니다. 집안의 중심이 사라지자 불안이 물 위에 기름처럼 번졌습니다. 상주를 맡아 상복을 챙기고 향을 갈아 넣으면서도 저는 은행의 종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애도를 하는 손보다 저를 향해 곧장 달려올 독촉장의 그림자가 더 선명했습니다. 집 거실에는 작은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낙상한 뒤로 설치한 장치였습니다. 이왕이면 집안을 깨끗이 보겠다고 천장 구석에 달았지만 방 하나를 통째로 비껴가는 사각이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라고들 부르는 그 빈틈이 제가 모르는 이야기와 함께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그날 처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상속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도련님, 민수는 공장 때문에 또다시 서류철을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신우이 정희는 제사와 제사상, 그리고 기념일마다 냄비를 끓여왔던 자신의 공로를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장남을 입에 담고 어깨를 펼쳤습니다. 저는 어깨 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질 것 같았고, 그 손이 저를 꽉 잡고 있었다기보다 제가 그 손에 매달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가 문제였습니다. 빚은 종이었고 칼날은 가족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베이고 마주보면 더 깊이 베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텼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유언장이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정희는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어정쩡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이 집의 공기 속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제 혀 끝을 쓰라리게 했습니다. 장래 끝자락에 찾아온 공무원과 변호사들이 오는가 싶더니 발길을 끊었습니다. 유언장은 돌연 자취를 감춘 물건처럼 화재에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은행에서 두 번째 통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기한을 못 박은 문장들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연대 보증으로 묶인 금액 일부가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분식집과 집을 포함한 제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영수가 빌린 돈인지, 민수가 빌린 돈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분식집 장부를 접고 구청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귓속으로 들어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먼 데서 오는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개인 채무, 보증, 인감 도용, 문서 위조, 형사고소, 협의, 이혼, 황혼, 이혼. 제가 한 번도 입술에 올려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고양이 털처럼 옷깃에 엉켰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생각은 시어머니의 침대맡에서 실처럼 풀렸습니다. 물온도를 맞추고 약을 한 알씩 꺼내고 밤새 손을 잡고 숨소리를 세는 동안 제 마음은 오직 한 곳만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고 나서 아침 햇살에 얼굴을 뒤집을 때 혹시라도 바닥에 미끄러져 다칠까봐 CCTV를 켜놓고도 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에 인생이 뒤집힌다는 걸 이미 알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저는 CCTV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구석 낡은 장식장과 오래된 스탠드 사이 둥근 카펫이 반달처럼 접힌 자리, 그곳이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거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이었고 장례 전날 저녁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카펫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고 스탠드가 벽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각지대를 더 크게 만든 배치였습니다. 결정적인 시간대에 누가 그 지점을 통과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면을 믿지 않는 나이가 됐습니다. 장식장에 유리문 얼룩이 반쯤 닦인 흔적, 창틀에 걸친 장갑 하나, 스탠드 뒤로 밀려난 먼지 자국, 서랍 위에 떨어진 낙엽의 방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말해줬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일부러 사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강처럼 부딪혔습니다. 영수는
제게 상황을 맡기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명령을 받아 적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공장을 지키기 위해 눈매를 바짝 세웠고 정희는 서로의 양심을 가늠하자며 톡톡거리는 손끝으로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과 밤을 혼동하면서도 가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시간을 기억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고 기계에서 뽑혀 나오는 하얀 종이의 따뜻함을 두 손에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에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했고 도장은 깔끔했고 서명은 제 글씨체를 어설프게 따라한 누군가의 글씨였습니다. 인감도장은 분식집 금고 맨 아래 칸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집 열쇠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금고의 비밀번호는 가족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돌을 하나 쌓고 또 하나 쌓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자리가 제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밤마다 시어머니의 수면제가 바닥을 보이는 속도가 빨라졌고 제 호흡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낡은 도장의 잉크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분식집 문 닫는 시간을 당기고 집으로 올라와 서랍들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방 벽장 깊은 칸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겉장은 무늬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모서리마다 사람 손길이 만든 둥근 변색이 있었고 첫 장에는 날짜가 연필로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공책에는 장차 유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생각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구겨 넣어진 봉투 하나가 땀 냄새와 종이 냄새를 함께 풍기며 끼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공증을 받은 유언장 사본이라고 적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끝은 떨렸고 심장 소리는 비의 규칙과 어긋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고 구청 바로 옆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본은 유효했고 유언의 핵심은 명백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와 분식집 운영권을 보장하고 집과 땅은 세 남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되 장남에게 별도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이 사본이 있다면 제가 지고 있는 독박한 병의 무게를 조금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비가 더 세차게 몰려오는 소리 속에서 또 다른 서류가 머리를 떠올렸습니다. 연대 보증 문서였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들고도 그 서류 앞에 서면 저는 작아졌습니다. 그 서류는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제 발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목에 메인 쇳덩이를 보며 그 쇳덩이를 채운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분식집 금고를 열고 안쪽 벽면을 두드렸습니다. 오른쪽 아래 가느다란 금속 끈에 달린 작은 열쇠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금고 제조사가 만들어둔 비상키였습니다.
그 키로 바닥 쪽 숨겨진 칸을 열자 잘라낸 도장 자국이 담긴 스펀지 케이스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장 케이스 옆에는 다 쓴 막도장 하나가 뻘겋게 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내에 이 금고를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밤 저는 휘청이며 CCTV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며칠 동안 반복해 보며 정지와 재생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결정적인 프레임 하나가 무심하게 저를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가 찍지 못한 걸 두려워하지만 저는 카메라가 찍어버린 작은 단서 하나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스탠드의 금속 지지대에 비친 왜곡된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각지대의 바깥 가장자리에서 한번 멈춰 섰다가 구두 코끝을 툭 치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는 영수가 평소에 신는 윤기 없는 검정 구두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이마를 대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힘줄이 당기는 소리, 위가 속에서 타는 소리,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제 귀로 몰려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엮이려는 듯했습니다. 사각지대를 기운 카펫, 옮겨진 스탠드, 닦인 유리, 금고 속 자국, 서명체의 어설픔, 그리고 영수의 구두.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졌습니다. 추측만으로는 흔들리는 땅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CCTV 설치 기사에게 지난달 카메라 각도 조정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누가 요청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사에게서 정확한 날짜와 방문 내역을 들었을 때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요청자는 영수였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느릿느릿 냄비 손잡이를 닦던 모습, 거실을 걸을 때마다 실내화가 내는 소리, 장식장 유리문에 비친 묘한 움직임들이 죄처럼 제 눈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유 원장을 숨기고 카메라 각도를 바꾸고 금고에 손댄 사람은 정희가 아니라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민수의 공장 자금난을 핑계 삼아 실제로는 자신이 저지른 투자 실패를 덮기 위해 제 인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명의로 보증을 얹은 듯 꾸몄지만 돈은 영수의 빚 거미줄로 흘러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 구도 자체가 영수가 설계한 그림 자극이었습니다. 그 그림 자극의 배경막이 바로 CCTV 사각지대였고 무대 조명이 스탠드였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원장 사본 속에는 제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간병의 수고를 보상하고 도장을 함부로 쓰는 자에게 장남의 혜택을 주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늙고 느려졌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의 침대맡에서 누군가 봉투를 바꾸고 누군가 스탠드를 옮겨놓고 누군가 카메라를 조정했을 때 그 누군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을 마음대로 고치려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제가 믿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의 간병 체계를 바꿨습니다. 지역 돌봄센터에 신청서를 넣고 주간보호시설과 간호 인력을 연결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밤하늘을 떠받치듯 매달고 있던
독박 간병의 기둥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사본의 효력을 확보하고 상속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결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에 대한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제 숨소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제 입술이 받아들이기까지 제 몸은 옛날 습관대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영수가 만든 그림 자극을 지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제 이름을 남의 바둑돌처럼 움직이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지키지 못하면 시어머니의 손을 잡던 그 밤들의 소중함도 분식집 앞에서 봄부터 겨울까지 쌓아 올린 단맛 짠맛의 기억들도 허공으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영수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고 절차가 있고 바뀐 간병 체계에 의해 제 하루가 조금씩 숨통을 틔워줄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며 충격에 빠졌고 정희는 저를 한동안 피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이 집의 공기에도 새로운 문장이 쓰일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정위원회 자리에서 저에게 향했던 시선들이 아직 기억납니다. 연대 보증의 책임 소재, 유언장, 사본의 효력, 상속 분쟁의 경계, 황혼 이혼의 의지, 그리고 독박 간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의사소견서. 각각의 말들이 제 앞에 놓였고 저는 그것들을 차례로 들어 올려 앞에 세웠습니다. 누구의 말도 흘리지 않고 제 말만으로 서야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 관절에 작고 지친 마디들을 펴고 제 음성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은 유언장 사본의 진정성을 인정했고 상속 분쟁은 조정되었습니다. 집과 땅은 세 남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제 분식집 운영권과 일정 금액의 생활 지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연대 보증에 대해서는 영수의 서류 위조와 횡령 의혹이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 금융 피해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분식집과 제 집은 일단 압류를 피했습니다. 몇 차례 더 숨이 가빠졌지만 숨통은 결국 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의 하루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이제는 주간보호시설 버스가 골목에 들어오고 저는 시어머니의 양말을 맞춰 신기고 가벼운 외투를 입혀드리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집안의 빛이 바뀌는 속도가 예전보다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분식집으로 내려가 국물을 끓이고 칼을 세워 단무지를 썰고 바닥을 밀 때 저는 가끔 그 스탠드 앞에 섰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는 화분이 햇빛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저는 마침내 도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새 도장에는 제 성과 이름이 또렷이 새겨졌고 그 도장을 쥐는 소나기에는 예전보다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힘은 날이 선 칼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뿌리 같은 힘이었습니다. 오늘이 기울어도 내일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밑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제자리로 끌어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뒤늦은 몸짓일지 몰라도 제 안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후회 대신 작은 후회를 택했고, 남이 만든 그림자 대신 제가 킨 스탠드의 빛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안 어딘가 또 다른 사각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제가 먼저 스탠드를 옮기고 카펫을 펴고 유리를 닦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길게 놓인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나이를 헤아립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제 등에 깊은 선들을 남겼고 그 선들은 부끄럽지 않은 지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도는 저를 버티게 하고 미끄럽지 않은 발판을 남겨주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미워질 때에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시간만큼은 마음속에서 따뜻한 빛으로 남았습니다. 그 빛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제 이름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경계와 용기를 세우시겠습니까?